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치러진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갑론을박이 많았기에 이번 토론회를 본 시청자들의 감상평도 각 커뮤니티와 3355 모인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던데요. 이런 관심 덕분인지 시청률은 대흥행입니다. 무려 39%였다고 하죠. 정치권에선 각 진영별로 평가가 엇갈렸고요. 토론 전문가들도 각 후보 개인별 절대평가냐 아니면 기대치를 감안한 상대평가냐에 따라 조금씩 점수가 갈리던데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제 또는 논란이 된 대선 후보들의 발언도 팩트체크해보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교수님 학과가 바뀌셨네요. 네, 이번에 2월 1일자로 사회적 경제학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목마르게 기다려왔었죠. 대선 후보 TV 토론. 첫 토론회가 지난 목요일에 열렸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토론에 대한 갈증은 좀 국민들도 있었지만 좀 언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2일과 3일 연속 토론회를 시작 전부터 그 기대감이 높았고 많은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네. 토론회 시작 전인 2일에 뉴스완 같은 경우 그 설 민심, 사자 토론 후 요동칠까, 여야 후보 동상이몽, 복잡한 셈법, 제하의 보도에서 주요 후보자들 간의 정책과 공약 검증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토론회가 끝난 3일과 4일에는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 평가가 줄을 이었는데요. 아주 매우 높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이 시청률도 39%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언론에서도 그 사자 토론 후에는 더욱 많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2월 4일자에서도 대선 정보에 목말랐던 유권자들 TV 토론 시청률 39% 찍었다로 이번 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토론회가 끝난 4일 아침에 노컷 뉴스 같은 경우는요. 쉴 틈 없던 120분 치열한 공방 속 누가 울고 웃었나에서 후보들의 주요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포털뉴스의 관련 뉴스 댓글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글과 지지 후보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는데요. 네. 아마 국민들의 대선 후보 토론의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2월 4일에는 더욱 많은 언론의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사 보도가 아직 토론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후보 간의 큰 격돌은 없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연합뉴스는 기대치 높았나? 한방도 자책골도 첫 TV 대자 결정타 없었다. 뉴스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특정 후보의 우세와 승리 등을 평가하기까지 해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법정 토론회도 남았고요. 본격적인 토론회가 대선판을 흔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지 이번 대선에서는 토론회를 여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주요 대선 후보들 캠프에서 유독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그 대통령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이렇게 열리기 힘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야 그리고 이제 다수당과 소수당 또 앞선 후보와 뒤처진 후보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토론회 개최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1월 말에 예정되어 주목받았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회가 다른 후보들의 이제 가처분 신청과 합의 실패로 결국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랬죠. 선거 토론회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양자 토론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까지 벌였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토론회가 대선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격렬한 것도 한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정치권의 제도화 노력 부족과 합의 정신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언론인이 많이 제기했는데요. 네. 유권자들인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단기적 인기가 선거 전략에만 매몰되었다는 비판을 내놨는데요. 한국일보 1월 31일자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 불발, 허무한 유권자들 기사에서는 설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 간 정책 토론을 기대했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허무함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아시아경제 1월 31일자 기사 역시 양자 토론 결국 무산, 민주당 국힘, 상대 후보 탓이라며 토론의 무산에 대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을 좀 꼬집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게 앞서 나가는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우열을 그렇죠. 가르기가 힘든 그런 박빙의 선거라 더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각자의 이해 득실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국민들 의견을 보면 방금 김양원 PD님의 의견하고 똑같아요. 네. 그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토론의 영향력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들 간의 입장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토론의 제도화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토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수견에는 이번 대선과 같은 박빙, 초접전 선거일 경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오프라인 유세가 힘들고 그리고 후보자와 지지자가 사실 악수하기도 좀 꺼려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고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시스의 1월 31일자에 그 사자 토론 이재명, 윤석열 첫 승부처 안심 공격 변수 기사에서 이걸 잘 분석했는데요. 네. 뉴시스는 그 기사에서 엠브레인 퍼블릭, 그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월 27일에 발표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부동층의 55%가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리고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도 33%가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뉴시스는 이어서 이제 지난 대선 토론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서 토론 전에 사전조사 때 지지했던 응답자 중 토론 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경우가 한 절반 정도 49.8%에 그쳤고요. 네.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로 지지 후보를 바꿨다라는 응답이 20.9%. 그리고 홍준표 후보로 이동했다라고는 응답이 14.7%가 되었어요. 네. 초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아마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TV 토론을 보고 난 뒤에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계속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했지만 심지어 20% 가까이가 지지 후보를 바꾸는 그런 네. 상황도 있었다.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 남은 이제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3번의 토론이 남아 있잖아요. TV 토론. 네. 네,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토론의 제도화가 우리가 부족하다. 네.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요. 네. 그 대선 기간 중 대담이나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정 토론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데요. 여기서 3회 이상이라는 것은 문구대로 해석하면 최소 3회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추가 토론회는 이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토론의 유불리나 지지율, 표 득실 등을 계산해서 토론회 개최 합의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후보자가 혼자서 주장하는 공약 발표회보다는 자질과 정책 실현성, 그리고 미래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또 무엇보다 후보자가 이제 당선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정상들과 뭐 회담, 그리고 다자간 국제회의, 또 국내 정치적 합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설득력 있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토론 능력도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입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토론을 좀 늘려서 세밀하게 평가하자는 입장이 그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말이 지나면 아마 네. 토론회를 지켜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직접 보고 느끼신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내가 느낀 거랑 정말 비슷하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이번 대선의 새로운 트렌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대선에 좀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쇼츠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공약을 표출한다던가 아니면은 네. 특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SNS에 한 줄, 일곱 자, 몇 자 공약 이렇게 해서 공약을 내놓아서 주목을 네. 받고 있죠. 정말 이번 대선의 새로운 유행이랄까요?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이른바 이제 숏폼 공약 콘텐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시작했죠. 네. 처음에 이제 한 줄 공약으로 이제 포문을 열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10초 내외의 동영상, 쇼츠로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한 줄 공약 대열에 나서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연합뉴스 2월 1일자 기사에서는 이준석, 중업체 위한 공약, 이 대표 전기차도 친중 반박,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태양광 관련 한 줄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매일경제 1월 30일자에 그 짧아야 통하는 대선, 영상도 메시지도 짧게,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잘 분석했습니다. 네. 매일경제는 한 줄 공약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 쇼폼 콘텐츠가 이른바 MZ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이제 평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 이제 그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영상, 문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도 잘 지적했습니다. 즉 재미만 추구하는 보여주기식의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숏폼 콘텐츠 공약의 특성상 좀 자극적인 그 콘텐츠가 될 우려도 있고요. 공약의 재원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숏폼 콘텐츠로 한순간 인기를 얻었지만 나중에 비판을 받았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헤럴드 경제 2월 1일자에 더 짧고 더 굵게 이윤한 단문 메시지 전쟁 기사에서도 네. 이런 단문 콘텐츠 공약이 대선 후보들 간 정책 대결이나 논쟁이 실종되고 대결 구도만 너무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숏폼 콘텐츠 공약이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과연 공약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정확한 검증이나 실현성을 고려한 것인지 단지 인기를 끌려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주적 논란이나 탈원전, 사드 배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강화, 부자 감세 논란, 이런 거는 사실 국제관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정책인데요. 그렇죠. 이걸 한 줄로 표현해서 좀 장단점에 대한 고민도 없고 단지 인기에 따른 선택을 강요해서 국민들을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인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숏폼 공약이 좀 세대별로 좀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SNS를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게 한 줄 공약, 숏폼 이런 게 확실히 각인 효과는 크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간결하게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한 검증, 정책 토론 같은 거는 어차피 언론 보도나 또 후보자 간의 어떤 각 진영 간의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의견에 대해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김영은 PD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젊은 세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전 세대를 아우르기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마다 세대별로, 성별로 선호하는 게 이제 많이 틀리거든요. 네.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은 젊은 세대가 많은데요. 네. 주변에 몇몇 학생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네. 어떤 학생은 간결해서 좋고, 네. 핵심만 이야기해서 좋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 우리 세대의 좀 트렌드에 맞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공약이 좀 너무 진부하고 뻔한 방식으로 홍보하는데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공약을 국민들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툭 던지고 그 다음 반응을 살피는,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간을 본다는 느낌이 든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아니라서 그런지, 네, 좀 공약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좀 공약 검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언론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한 줄 공약, 쇼츠 콘텐츠를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평가도 하고, 네. 검증도 하고, 이래서 좀 기사를 작성해서 좀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메시지를 간결하게 던지고 나면 상대편 후보나 언론에서 이제 그 공약에 대한 검증에 막 토론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던진 쪽에서는 주도권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그렇죠. 이거를 했다. 이런 주도권을 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언론들이 특히나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좀 네. 짚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네.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청취했고,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뉴스앤뮤직을 청취했습니다. 네. 먼저 이슈앤피플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설날 명절을 맞아 택배 배송을 미끼로 택배 사칭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유용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설 연휴 기간 택배 사칭 스미싱에 대한 현황과 사례, 또 주의점, 방지법들을 소개하면서 매우 기묘한 정보들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 김혜민 진행자가 번호를 누르기만 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패널로 출연한 아나운서가 머뭇거리며 전 안 눌러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불과 몇 초 뒤에 진행자가 다시 같은 질문을 패널에게 물어봅니다. 이때야 아나운서는 그걸 누르면 해킹 정보가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소액 결제 피해를 입거나 개인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답을 합니다. 앞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패널이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송 전에 좀 더 숙지하고 인터뷰 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됐던 출연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난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취율 조사 시에는 프로그램명을 청취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응답해야 하는데 청취자들과 통화해보면서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하는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엮어 편집한 프로그램명 인지를 위한 자체 광고가 매우 재밌고 참신했다는 평입니다.
이슈앤피플은 보통 진지한 이슈와 사건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청취자가 이 프로그램을 애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명랑 쾌활한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뷰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재난시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연세대 김용찬 교수와의 대담이 방송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 아래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코너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코로나19 사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여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의 원인과 사실들이 무엇인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식자층을 대상으로 한 방송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염려도 됐습니다. 커뮤니티 인프라 자체, 미디어 정보 공개에 대한 진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의 하부 구조의 질 등 언급된 단어들이 마치 사회과학 토론 세미나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제작진의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지적하셨고요. 설 연휴 기간에 방송된 뉴스앤뮤직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뉴스앤뮤직은 주로 공휴일에 대체 편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휴일을 맞아 집에서 모처럼 릴렉스하거나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청취자들에게 핵심 정보나 간단한 뉴스 등과 함께 기분 좋은 음악을 제공해 분위기를 띄워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곡되는 음악의 곡 선정에 있어 자주 아쉬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소 유행에 뒤처지거나 인기곡이 아닌 선곡이 자주 들리는 듯해서 선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곡 부분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슈앤피플 그리고 주말 뉴스앤뮤직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선을 한 30여일, 한 달 정도 네. 앞두고 있는데요. 네. 대선 후보의 발언에 국민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와 논란이 됐던 부분 검증해 보셨다고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건강보험 관련 발언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난 1월 30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넣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10명을 보면 무려 7에서 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족을 보면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등록해서 온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면서 반중 정서를 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당사자는 6개월 체류 조건이 있지만 이 피부양자는 체류 조건이 없다는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을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윤 후보 글에 숟가락 얹기, 불공정, 허탈감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건보 재정과 관련해 외국인이 부담을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도 이렇게 한국에 온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 이런 내용을 한번 팩트체크해 본 적이 있었죠? 네,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거의 정확히 2년 전인데 지난 2020년 2월에 한국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익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는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검증 결과는 사실 아님, 즉 거짓이었는데요. 네. 당시 건강보험국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1조 1천억 원의 흑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젊기 때문인데요. 이 국가통계포털 체류 외국인 혈령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대는 전체 외국인의 약 10% 정도였는데 이에 비해서 이 국내 한국인의 60세 이상 연령군이 약 20%였거든요. 뭐 고요 연령일수록 수요가 많은 걸 따져보면 당연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난 그러면 딱 만 2년이 됐는데 2년 네. 사이에 그때와 뭐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예, 그래서 최근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흑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이 새로 시행되기 시작한 외국인 재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때문인데요. 네. 이 해당 조치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의 보험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2,722만 원인데 이는 이제 국내 근로자 평균의 7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내는 거죠. 평균으로 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 2020년 2월 팩트체크 때는 해당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통계가 반영되면서 2018년에는 2,251억 원, 2019년에는 3,671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5,710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늘어난 거죠. 네. 예. 뭐 202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재정 수지는 당시 3,131억 원이 적자였는데요. 네. 원래 9천억이 넘는 적자를 낼 뻔했는데 외국인 건강보험이 오히려 이걸 줄여준 거죠. 이를 감안하면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험을 좀 상당 부분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네요. 외국인 때문에 재정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적자를 외국인 분야의 흑자가 메꿔주는 네, 좀 그런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예로 든 것 중에 중국인에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아까 네네.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다뤘었죠? 네, 부분적으로 다뤘는데요. 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인의 진료 부담금은 5,184억 원으로 이 국내 외국인들의 국적 211개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긴 했습니다. 네.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인이 394억 원, 3위를 기록한 미국인이 331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외국인 건보 지출의 비중을 따지면 약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도 건보급여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요. 5명이 피부양자였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당시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금 지출도 가장 많은 건 사실인데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거 따져봤습니다. 일단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중국계 외국인은 이 대만인 포함인데요. 중국계 외국인은 76만 명입니다. 전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165만 명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가운데 둘 중 한 명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계인 거죠. 네. 근데 이 42% 인구가 건보 전체 지출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면 외국인 지출액에 차지한다고 보면 상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를 이제 국내 전체 한국인을 포함한 전체로 따지면 좀 달라지는데요. 2018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인구 비중은 약 1.5%인데 건강보험 급여액은 전체 약 0.8%입니다. 좀 덜 쓰는 거죠.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네. 또 외국인 건보급여에서 이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배경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계 중국인이자 보통 조선족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육아도우미, 식당종업원,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50살 이상 외국인의 약 65%가 이분들입니다. 한국계 중국인. 그렇군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다 이제 팩트를 체크해 주셨는데, 네네. 하지만 앞서 이제 먹튀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 보면은 뭐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부정수급도 우려가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의 규모는 2016년 24억 7,700만 원, 2017년에 64억 7,400만 원, 2018년 88억 8,700만 원으로 이렇게 급증하다가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부정수급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에는 70억 8,200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6월까지만 해도 17억 5,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먹튀라고 이렇게 사례가 된 그 네. 피부양자 등록 문제를 막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이고요. 이는 6개월 이상 국내 최대한 외국인에 한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역시 뭐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뭐 병원 치료 받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6개월은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 중이다. 네.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것은 일단 사실은 아니고요. 또 네.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수급 비중이 높은 것은 저희가 검증해 보니 사실이지만 이건 이제 외국인들끼리만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고 내국인을 포함해서 전체 건강보험을 볼 때는 이렇게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수급 비중도 사실은 평균보다는 적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 어떤 거 해볼까요? 예, 주 5일 근무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검증인데요. 네. 일단 발단은 정의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선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홍보 영상 내용에서 심상정 후보가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와 함께 출연해서 심 후보가 주 5일제 누가 한 줄 알아? 2003년도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주 5일제 도입의 역할을 했다. 이런 거를 시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그 2003년 당시 심 후보는 국회의원도 또 정부 고위직도 아니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떠들어가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사실 이렇게 오래된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주 5일제가 시범 실시된 것이 2004년에 이제 공무원부터 공공부문부터 그렇게 됐었고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 거는 2005년부터잖아요. 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 2004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심 후보가 뭐 어떤 정치 활동으로 이렇게 주 5일제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법 추진과 제정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요. 심 의원은 2004년 10대 총선에서 이진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서 국회 입성하게 됐고요. 그게 주 5일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2014년이니까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안이 통과된 3년 당시에는 심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전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긴 했지만 주 5일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장본인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심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가요? 이 심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심 후보는 2003년 당시 금속노조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임금 삭금 없는 주 40시간 산발 교섭을 이끌어냈습니다. 주 5일제를 좀 살펴보면 주 5일제 또는 주 40시간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사측과 3일 교섭을 벌여서 임금 등 노동 조건이 후퇴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합의를 했고요. 네. 이게 그 당시 중소기업 업종에서 실시하게 된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시 금속노조 164개 사업장 중에 교섭에 참여한 곳은 100곳이었고요. 대부분 근로자 수 100에서 300인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당시 노동계는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키도 하는데 주목을 했고요. 결국 당시 주 5일제 법안에 이 도입의 난색을 좀 표하던 꺼이던 재계가 일부 휴가를 축소하는 대신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정부안, 중재안이죠.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금속노조 노사 합의를 계기로 노동계 주장이 대폭 반영된 주 5일제 관련 노사 합의안이 개별 사업장을 확산이 되면 재계에서 좀 고속도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네. 그러면 심 후보가 당시에 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 5일제 도입을 이끌어내는 법제화에 큰 영향을 끼치긴 했겠네요.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금속노조 측 교섭을 맡았던 심 후보가 그와 같은 발언한 게 틀렸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에 같이 출연했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심상정 후보의 노력 또한 중요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심 후보 혼자만의 역할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네. 제도화하는데 역할이 있었다. 네,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